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사이트 김하나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월요일, 전 세계는 숨가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 혁신의 경랑 속에서 중요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팩트 너머의 깊은 통찰을 전해줄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팩트 너머를 보는 눈, 박 작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은 단순히 뉴스를 넘어 2026년 세계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내용들입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부터 미국발 새로운 갈등의 불씨, 그리고 각국의 미래를 건 기술 경쟁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가 엄선한 주요 소식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을 단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뉴욕으로 이송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둔영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박 작가님, 이 소식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시장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가 경악한 사건입니다. 미국이 의회 승인 없이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체포한 건 1980년대 미국의 중남미 개입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명분으로 니카라과, 파나마 등 여러 국가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했었죠. 파나마의 노리에가 장군 체포와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음모 혐의로 기소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는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까지 일제히 미국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고, 러시아와 중국 외교부도 마두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과 주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가 초래할 국제적 고립과 불안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 승인 없는 작전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네, 정말 국제 질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소식이네요. 경제 소식도 짚어보죠. 인공지능, AI가 미국의 생산성을 높여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끌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AI로 인한 해고, 우려 등 불안 요소도 상존한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생산성 혁명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디지털 금융,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도체 기업 인수를 막는 등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정책은 고용시장의 정체와 제조업 활동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고요. 캘리포니아의 폭우와 킹타이즈로 인한 홍수 피해, 그리고 FMA와 앙해 같은 재난 대응기관의 예산 삭감 문제도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마두로 부부의 즉각적인 석방과 정권 전복 중단을 촉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또한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제 질서의 패권을 다투는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이 중남미를 뒷마당으로 여겼다면 중국은 이제 1대1로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은 유엔 헌장의 원칙과 국가 주권을 강조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는 국제적 연대를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규범과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한편 중국 내부적으로는 베이징시가 신규 시범 생산 플랫폼 건설에 최대 1억 위안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상하이시는 적어도 경제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견제에 맞서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과 기술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력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경제체 중 하나가 되기 위해 AI 대규모 모델, 칩 독자 연구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마치 1950년대 소련의 과학기술 투자와 유사한데요.
외부의 압력 속에서 내부 역량을 강화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이죠. 적어도 경제 육성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한편 전 부총경리 펑즈빈과 후베이성 정치협상회의 전 부주석 저우세낭 등 고위 관리 4명의 숙청 소식은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당내 정풍운동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5일, 바로 오늘이죠.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국빈 방문,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북방정책의 큰 축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과 경제협력 증진,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1.8에서 2.0% 수준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동시에 CES 2026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혁신상 최다 수상을 기록하며 높은 기술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 이후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죠. CES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는 한국이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활약이 돋보인다는 점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도체 소부장 업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가계부채, 교육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협 요인입니다. 이는 마치 1997년 외환 위기 직후의 양극화 문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소식입니다. 2026년 1월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나라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국과 대만 간 긴장 고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중요한 계기입니다. 과거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외교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과 대만 해협의 긴장은 일본이 영내 안보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연대는 이러한 일본의 안보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죠. 다카이치 총리가 신년사에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열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 경영진들은 2026년 니케이 평균 주가가 57,000엔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는 잃어버린 3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이는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 효율성 강화 노력, 그리고 일본은행의 점진적인 통화 정책 정상화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 후반 버블 경제 당시 일본 증시의 광풍과는 결이 다르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BOJ의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언급도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 장기화 위험을 관리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일본은 2026년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박 작가님,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본의 2026년 문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 약 800만 명이 모두 75세 이상이 되면서 사회보장비가 급증하고 돌봄 인력이 7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고령화 사회 문제를 일컫습니다. 1950년대 전후 복구 시기 출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단카이 세대가 이제 일본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거죠. 이는 과거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복지병과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로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일본의 절박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역시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2026년 예산, 사회복지, 세금 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 변경 사항이 발효되며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한 강한 견제 세력으로서 베네수엘라 사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정의로운 러시아당 대표 역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주권 국가에 대한 공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적 반미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강력한 체제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연금 인상은 대내외적 압력 속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시도로 읽히며 대규모 징집 법령 서명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강했죠. 경제적으로는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이 20에서 30% 상승하고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세법 변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신핵 및 에너지 기술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루블화 약세와 세금 인상은 일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과거 소련 해체 후 러시아가 겪었던 초인플레이션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경제적 불안정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핵 및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는 2045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25%로 늘려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에너지 자립과 기술 우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키릴 총대주교가 첨단 과학과 깊은 신앙이 결합된 특별한 문명이 러시아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국수주의적 기조와 맞물려 러시아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소식부터 미중 갈등의 심화, 한중 정상회담과 각국의 경제, 기술 동향까지 정말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도 유익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국제정세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는 내일도 더 알찬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